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 저한테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스페셜.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컨셉은 주식 투자로 부자 되기로 잡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주로 실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주식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것인가, 그 부분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아십니까? FIRE. 그러면 딴 때 같으면 우리가 사람을 고용할 때는 하이어한다 그러고 내보낼 때는 파이어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의 파이어족은 정반대죠. F는 파이낸셜, I는 인디비던스.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을 리타이먼트, 은퇴하는 겁니다. 어떻게? early. 그래서 요새 특히 젊은 친구들, 아마 지금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준인이 분들 계실 텐데요. 내가 젊은 시기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얼른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서 은퇴하기를 바라는 그 차례에 또 열표 나갑니다. 그 시간에 제가 조그만한 어떤 주추투를 역할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곧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식으로 부자 되기가 쉬울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 바둑 둘 줄 아십니까? 저는 누구랑 바둑을 열심히 두진 않지만 나름대로 바둑을 3년 동안이나 배웠습니다. 그럼 바둑 두게 되면 처음에 가장 먼저 두는 게 있습니다. 양쪽 귀에다가 넣는 바로 포석입니다. 수싸움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큰 그림상 어떤 데다가 돌을 놔야 내가 유리할 것인가, 바로 그 포석편과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첫 번째, 성공 투자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빅픽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커다란 그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서점이나 아니면 뭐 일반 어린이 용구품이나 이런 데 가면 커다란 퍼즐 만드는 거 아시죠? 저는 그 퍼즐 맞추는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알아서 백설공주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다 알아서 궁전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어떤 것도 코끼리가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안 보고 퍼즐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저 같아도 그거 맞추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퍼즐을 맞추기 전에 이게 무슨 그림이다, 백설공주의 그림이다, 아니면 코끼리의 그림이다, 그걸 그림을 미리 보고서 맞춘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 주시장의 입장을 보면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내가 재테크를 하면서 주식으로 부자 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빅픽처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저와 같이 빅픽처, 성공의 첫 단추로 선택한 3시간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과연 빅픽처는 뭔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아주 많이 듣던 걸 거예요. 주가는 3대 요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근데 아마 여러분들 경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주식 얘기를 할 때도 펀더멘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가 이꼬로 그냥 경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큰 빅픽처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느낄 겁니다. 바로 여기가 언제냐면 2020년, 바로 작년이죠. 2020년 3월 달입니다. 이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제대로 베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Why? 왜일까요? 항상 제 강의는 Why를 시작해서 Why를 끝납니다. Why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실제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왜 놓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위로 나갈 때 이미 코로나19가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어 있었고, 또 향후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주가 올라가더라도 많이 가겠어? 심지어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기 바로 1750 정도 근처였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곧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베팅해서 수익을 내고, 주가가 내려가면
인버스로,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베팅을 쏘는 건데요. 우리가 그것을 인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버스를 2x, 2배짜리 거는 걸 고포수라고 그러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포수 갖고 있었고 실제 자막에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반 개미 투자가들이 고포수 갖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때 한참 저희 수강생하고 야 이거 다 깡통 날 텐데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고포수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 이거 주가 올라가도 뭐 별로 올라가겠어? 해서 자들 놓쳤죠. 근데 여기서 주가는 정말 주가가 위로 무려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만 갖고 봤을 때 무려 130%나 주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 왜 놓쳤을까요? 사실 이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주가 올라가도 이거 금세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층에서도 그런 생각 갖고 있을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왜요? 딱 머릿속에 주가 경기가 좋아야지 올라가지 라는 착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가란 경기 이게 중요하긴 한데 얘는 주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주가를 설명할 때 항상 세수대를 항상 걸어 놓습니다. 항상 여기에는 일반적일 때 항상 더운 물과 찬 물이 존재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아 항상 정상적일 때는 찬물이 있고 더운 물이 있다. 그럼 여기 경기, 금리, 심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20년 3월 달에 경기는 무슨 물이었을까요? 당연히 찬물이었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를 끌어내리는 마이너스균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롬 파웰이 회견을 갔는데 정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 저렇게 회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TV 방송에서 점심 방송에서 제롬 파웰은 제니 렐런한테 한 수 배워야 된다. 아니면 제니 렐런이나 벤 버냉키한테 도대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걸 배워야 된다까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날 바로 미국은 FOMC가 결과치가 나온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야 어쩌면 그렇게 그 연설을 시장이 원하는 그 방향 그대로 연설할까 싶을 정도로 참 말 그대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능란해졌습니다. 역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2020년 3월 달에 경기는 정말 밑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 저희는 바닥이라고 보고 또 TV에서도 여러분들 여기서는 주식을 사서 부자 되셔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긴 경기는 찬물이었는데 바로 금리가 무슨 금리로 내려갔습니까? 금리가 제로금리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제로금리만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뭐까지 했냐면 양적 완화. 참고로 양적 완화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먼저 했는데 바로 이 앞에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바로 벤 버냉키 의장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는 쉽게 얘기하면 제로금리만큼 갖고는 안 되니까 시장에다가 돈을 더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적 완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기다 뭐까지 했냐면 회사채 매입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량은 굉장히 작았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동성을 확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경기는 찬물이었는데 바로 금리, 유동성은 그냥 뜨거운 물, 그냥 단순한 뜨거운 물 정도가 아니라 용광로에 있는 그런 뜨거운 샘물 같은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럼 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합은 당연히 팔팔 끓는 더물이었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이 과거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2020년대 그 경험치가 2008년대도 똑같이 왔었어요. 그때는 미국이 일으킨 글로벌 금융 위기잖아요. 은행 두 개가 무너지고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미국발 이 위기가 터졌으니까 이거 전 세계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 순간 벤 버냉키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양적 완화했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벤 버냉키가 일본이 1월 20년, 그러니까 1990년대죠.
1990년대 일본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다음에 잃어버린 20년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벤 버냉키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돈을 풀어서 양쪽을 하려면 찔끔찔끔 돈을 풀면 이건 의미가 없구나. 한 번 돈을 풀면 한 번에 확 풀어야 되는구나. 이걸 벤 버냉키가 터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 버냉키를 바로 공황 전문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2008년에 돈을 확 풀었습니다. 다만 요번에 돈을 푼 거와 그때 돈을 푼 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황적인 얘기지만 내가 지금 얘를 알아둬야 아까 얘기했듯이 2008년도에 그런 글로벌 금리가 왔을 때 주가가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걸 알았기 때문에 요번에 2020년도에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걸 잡아냈듯이 이걸 또 알아놔야 다음에 똑같은 위기가 왔을 때 아, 저 때는 경기는 안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금리가 소위 얘기하는 똥금리가 돼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구나를 알고 우리가 배팅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는 걸 벤 버냉키가 알았고 다만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그때는 물가 자극을 지금처럼 하진 않습니다. 그때는 돈을 얻다가 푸는 거냐 월가다가 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메인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인플레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게 왜냐면 그때는 시중에다 돈을 푼 게 아니라 쉽게 하면 금리 기간에 돈을 그냥 킵하고 있던 겁니다. 실제 돈이 뿌려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작았는데 지금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큰 이유가 메인 스트리트에다가 돈을 뿌렸죠. 각각의 통장에다가 돈을 꽂아준 거죠. 수표를 쌓아주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한번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3대 요소는 뭐라고요? 경기, 금리, 심리. 요거는 굉장히 서브적인 거니까 얘를 빼들어야 돼요. 항상 경기와 금리의 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주가는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데 왜 몰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습니다라는 이 경기에다만 포커스 맞췄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TV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주가 올라가더라도 이 경기가 안 좋고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를 어떻게 알고 주가 올라가겠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주가는 여기서부터 무려 얼마까지? 130%나 3,31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든지 항상 이거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그다음엔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경기 흐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그림 아시죠? 우리가 경기 사이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경기의 바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가 바닥은 어디가 주가의 바닥이죠? 주가 바닥은 여기보다 먼저 오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선행합니까? 경기가 선행합니까? 그러면 경기보다 주가가 선행한다라고 다들 대답을 해요. 외운 거죠. 이게 완전하게 나한테 체화가 돼야 이게 경기보다 주가가 선행한다는 그 이유는 뭘까?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은 바로 돈빨, 유동성 장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2020년도에 제일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찐팬분들 계실 텐데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께 만약에 주가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도 저층 아파트에 불과하다. 항상 문제가 터질 때는 금리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문제가 터지지 금리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작년에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절대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온보이신 우리가 옛것으로부터 미래의 거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미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한번 보시죠. 여기 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여기가 바로 IT 버블이 있던 시절이었죠. 근데 또 뭐가 있었나요? 바로 9.11 테러 있을 때죠. 금리가 6.5%에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6.5%에서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1%까지 내려왔죠. 바로 옛날 그린스퍼 의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보세요. 이 미국의 트윈타워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죠. 2008년도. 여긴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5.25에서 이때는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갔었죠. 그리고 양쪽 완화까지 했던 벤 버냉키 시절인데 주가가 여기서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거 아시죠? 그래서 머릿속에다 첫 번째, 수장님 저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어요. 저 얼른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요 했을 때 얘를 알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얘는 왜 알아야 되냐면 얘는 사이클이에요. 요번만 오고 다음에 이게 오지 않으면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찬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위기가 주기적으로 보면은 얼마만에 한 번씩 오느냐. 올라가다가 다시 났을 때 올라갔다가 우리가 31개월 내려갔다가 1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또 5년 사이에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걸 빼놓고요. 글로벌적으로 위기는 언제마다 오느냐. 아마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을날 사이클이요. 10년마다 오는 죽을날 사이클이요. 우리가 과거에 위기가 있을 때 계산을 주기적으로 계산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알아놔서 내가 이번에 잘했으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고요. 이번에 놓쳤어도 또 한 번 돈을 벌 수 있는 빅픽처의 그림은 역사적인 대바닥은 경기로 잡지 않는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기의 바닥보다 주가 바닥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도 얘는 경기가 돌아서는 걸 보더라도 그나마 뒤늦게 가서 먹을 게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를 꼭지도 경기로만 꼭지를 잡으려고 하면요. 이미 경기가 꼭지가 돼서 내가 이때 가서 때리려고 하면요. 이미 주가 여기서부터 한참 동안 주가 내린 다음이라는 겁니다. 매수도 문제가 있지만 매수보다는 더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매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이 돈의 흐름을 공부하라. 그것이 제가 30 동안 소위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그래서 바로 작년에 여러분께는 그토록 여러분들 부자 돼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거는 작년 내내 얘기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무료 강의를 들었던 뭐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략은 바이앤 홀딩의 전략으로 이 장을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는 올해 내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21년도는 리미트 공략.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서 그냥 쭉 배당까지 받고 그냥 쭉 가는 거였거든요. 이때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리미트.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이거 외에는 얘는 좀 힘들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로 왜 그러냐면 이게 뒤에 가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주가 올라갈 때 이게 너무나 과속 스캔들이었었어요. 이 상승 유리 상승 폭이 어마어마하게 가속도가 붙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항상 그럴 땐 주가가 쉬었다 갑니다. 근데 올해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죠. 왜 그럴까요? 작년도 모양을 한번 봅시다. 작년도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올라가죠. 2years, 2년 동안 삼성전자가 위로 간 다음에 올해 연도에는 지금 조정의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특히 7만 원대 아래서는 꼬박꼬박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죠. 다만 아직은 소위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듯이 월봉의 추세를 그려주는 6개월선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뒤에 그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올해는 리미트 공략으로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주리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등급이 그래도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은 이거 하나만 갖고 금리가 제로금리였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갖다가 퍼질러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 우리가 속칭 큰 손에 가는 이들이 그러면 진짜 지금 이 시장의 바닥을 만들려고 해? 이걸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내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것입니다. 보이시죠? 빅스요. 빅스입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하락장악형 혹은 얘를 음봉인데 앞에 양봉을 감싸놨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포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봉인데 앞에 양봉을 이렇게 가라앉은 걸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날짜를 보시면 딱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선 거랑 정반대입니다. 요게 3월 18일일까? 요게 3월 18일까 3월 19일이겠죠. 아까 주가가 그러니까 얘를 데칼코마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아까 2020년 3월 19일 요거랑 딱 반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빅스라는 얘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S&P 500의 옵션에 대한 변동성, 이건 얘기하자면 조금 좀 복잡한 거니까 그냥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를 공포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공포스럽고 어떤 위기가 올 때는 이 공포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급상승을 주다가 야, 이제 얘가 꺾였어. 이제 공포가 이제 지나갔어. 이제 한 곱이 넘겼어. 그럴 때는 항상 요게 나옵니다. 요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중 요 뒤에 빅스 뒤에 요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빅스 Y. 주로 얘는 우리가 빅스는 그냥 소위 공포지수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돈을 넣고 매매하는 공포지수의 ETF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빅스 Y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빅스 M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약간 중장기 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쇼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뭐 여러분께서 중급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오니까요. ETF에서. 근데 요거는 약간 늦게 움직이는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요. 요건 제깍제깍 움직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이렇게 짱대 음봉의 모습을 줬을 때는 이게 위에서부터는 얘는 꺾이고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는구나. 요거 꼭 공포지수 하나 더 점검하시고요. 근데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가랑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주가 방향과 같은 방향 움직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거 TV에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힐드, 그러니까 트리플 B 이하짜리, 그러니까 위험 등급이 있는 거죠. 트리플 B 이하짜리에 있는 투기 등급에 있는 채권들을 모아놓은 ETF가 바로 HYG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 국면이 되니까 이것이 막 밑으로 막 급나가죠. 왜냐하면 이 회사채가 어쩌면 부도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 말 그대로 헐값으로 나가죠. 그런데 막 돈이 풀리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오냐. 막 위험자산 쪽으로 막 돈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하이힐드 ETF의 가격이 급상승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떠세요? 주가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돈이 풀렸구나. 그 돈이 풀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겨누고 있는 거죠. 드디어 돈이 풀렸네. 그러면 드디어 메이저들이 움직이겠네. 그냥 막 쏠 수는 없잖아요. 움직여야 이게 드디어 이 사정권에 들어야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돈이 풀리는 걸 보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일 때 아까 두 가지, 바로 빅스와 하이힐드 ETF 두 가지를 같이 체크하시면 정말 10중 8구라는 단어는 그때 사용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딱 적어 놓으시고요. 이게 거듭이기지만 요것만 사용하고 다음엔 얘를 이게 안 온다 그러면 이거 뭐하러 배우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음에도 또 똑같이 오거든요. 몇 번이고 얘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아놓으면 다시 아까 우리나라는 몇 년마다요? 5 years, 5년마다. 글로벌적으로는 몇 년마다요? 10년마다 이러한 사이클이 옵니다. 어딘가 이 장이 와르르 무너질 때는 아까 보셨던 빅스 Y가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급등을 주면서 올라가고요. 내려오면서부터 대폭 나고 주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체크하시면서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구나. 지금 주가가 밑으로 가는구나. 그래야 내가 픽픽체크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주식으로 부자 되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가 픽픽처를 할 때 말 그대로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건너서. 근데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보시죠. 이제 다음 그림이 조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참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것은 이미 저희 수강생들을 통해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미 확인 작업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시험 성적 안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하시죠. 여러분들도 나의 주식 투자 성적이 좋으려면 공부하셔야 되겠죠. 공부한다고 다 100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한 학생 중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섹터를 준비되냐? 바로 파동론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얘는 바닥점뿐만 아니라 고점을 찾을 때 about, 그 근처 가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아? 이걸 찾으시는 것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파동론 아마 엘리어트 파동론이고 뭐 보셨을 겁니다. 그럼 자, 먼저 제가 서 있을게요. 우리가 몸은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몸은 하나인데
얘를 나눠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부분이 있고요. 양쪽 팔이 있고요. 다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큰 장이 한번 올 때는 파동은 5개 파동으로 나눠집니다. 얘를 또 나눠보면 또 얘는 또 우리가 얼굴도 보면 머리, 눈, 코, 입, 귀 5개. 우리가 손가락도 이렇게 5개. 얘도 또 나누면 각각 5개가 되는 거죠. 연상법이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것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번에 컨셉은 주식투자로 부자되기라는 컨셉을 정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단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뺏겨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한국경제TV를 보셨던 분들은 그래 맞아 저때 저렇게 했었지 라고 이미 검증받은 실제 사례들만 갖고 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때 바로 2019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1월 달에 주가가 꼭지치고 쭉 내려갔을 때 2019년도 하반기 장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TV에서 국고초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이제 조만간 큰 장이 와요. 그 장의 이름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빅마켓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래 맞아 그럴 겁니다. 이건 뭐 여기 다 녹화본 있을 거니까요. 빅마켓. 이건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 여러분들 큰 장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전공은 빅픽처니까요. 큰 장의 흐름이니까요. 그럼 얘가 밑으로 갔을 때 뭘 받느냐. 지금 일부러 숫자를 써놨는데요. 녹색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녹색 부분을 카운팅해 보면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자, 여기 1, 이게 1이에요. 얘가 방향을 바꿨을 때가 카운팅이 달라져. 2, 3, 4, 5. 얘가 드디어 마지막 하랑의 끝부분을 향해서 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빅마켓이 오는데 첫 번째 얘가 드디어 마지막 파동 5파동에 들어오네요. and 그냥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5파동도 왔을 때 보는 거예요. 시각을 글로벌적으로 돌려서 보는 겁니다. 야, 얘가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데 얘가 뜰 수 있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죠. 아까 주가란 경기로 바닥을 잡으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로 바닥을 잡아야 된다고요? 예, 맞추셨네요. 주가가 내려갈 때 바닥은 야, 얘가 경기 때문에 안 좋아. 이러면 한참 남들 다 사고 다 잔치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설거지하러 들어가요. 주가가 급락을 줄 때 바닥은 경기로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금리로, 돈으로 바닥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유동성장세, 금융장세, 저희는 알기 쉽게 돈빨 장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얘가 내려갔을 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럼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 내릴 수 있을까? 왜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기억나요. 하는 총재께서 금리를 내리긴다고 하는 건 소수의 의견이고 금리는 그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지금도 듣고 계시니까 저희 수강생한테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금리 조만간 내립니다. 근데 금리 무려 몇 번이나 내렸습니까? 미국에서 금리 무려 3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마용성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부동산 얘기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달러 투자, 부동산, 어떤 재테크 그걸 전체로 이 픽픽처가 이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빅마켓이 온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불마켓이 아니고 왜 빅마켓이냐. 불마켓은 경기 회복과 아울러서 실적 장세가 동반한 장세가 그게 불마켓이고 얘는 그게 아니라 돈빨로 올라오는 빅마켓.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얘가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왜 두드려 맞았습니까? 아시죠 여러분들도요. 바로 여기서 뭐가 터진 겁니까? 그렇죠. 코비드 19 문제가 터지면서 얘가 블랙스완의 주가 이렇게 푹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일부러 제가 박스 빨간 거 2개 쳐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 드디어 바닥쯤 왔습니다 할 때 이때 제가 다시 국고초를 안 하다가 다시 복귀할 때 정도에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의 바닥은 여기랑 똑같아요. 원래 여기서부터 바닥을 떼야 되는 이 장이 얘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연결돼서 여기 바닥과 여기 바닥점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맨날 제가 하는 강의는 드라마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게 자기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막 뉴스 갖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번 행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2018년도에 주가가 밑으로 급나가던 그 부분이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심한 것만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한 것까지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 우리 수강생도 이걸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그분들은 훈련받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니라고 했고요. 여기는 드디어 빅마켓이 온다. 여긴 더 할 것도 없이 뭐 하자? 우리가 2020년도에 부자재산 만납시다. 이건 뭐 최근에 뭐 워낙 많이 한 거니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이장은 2years가 간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움직였던 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동론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파동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십시오. 이 파동론 얘기한 게 이게 어떤 분이 형성이 되냐면 얘는 밑으로 내려갈 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얘가 지금 내려갈 때 여기가 5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였잖아요. 올라가다가 이게 다시 여기에 연결돼서 이게 올라갔는데 이게 여기서 왜 올라가느냐. 얘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얘는 원래는 얘가 2years로 길게 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예측 존이거든요. 얘가 한 2years 정도 가겠구나. 이렇게 갚아지 않았다면 길게 늘어지면서 2years로 갈 수 있었겠죠. 어쩌면 우리한테 그게 더 편했는지 모르죠. 근데 얘가 너무나 역대급의 돈이 풀린 바람에 역대급의 돈이 풀렸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있을 때는요. 똑같은 미국의 3조 달러가 돈이 풀렸어도 그건 6년 동안 3조 달러가 풀린 겁니다. 근데 요번에 여기서부터 돈이 3조 달러 정도가 돈이 풀었는데 그건 6년 만에 풀린 돈을 불과 3개월 만에 돈을 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돈의 홍수가 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비가 오더라도 천천히 오는 건 홍수가 안 지는데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뭘 빨리 주냐면 위로 올라갈 때 파동을 여기다 넣은 게 뭐냐면 5파동을 빨리 줘버렸어요. 보십시오. 얘가 여기랑 똑같아. 여기 크로스가 1이거든. 1, 2, 숫자 써야죠. 3, 4, 5. 그래서 이 사이에 조정받을 때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나름 실력이 있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 주가가 이런 데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는 한경화 씨가 뭐라냐면 마디존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지금 빅피처를 총 정리해드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혹시 이 교재라도 구할 수 있으면 같이 보고 여러분들 평생 재테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좋은 기회로 생각해요. 이 강의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소위 얘기하는 정말 거의 제가 봤을 땐 그냥 일반 투자 중에서는 거의 타짜의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 방송을 꼭 들으십시오 하고 해서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총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왜 매도가 됐었고 여기는 왜 이제 이게 N파동에 대한 공부에 대한 개념이고 여기 왜 빅마켓이었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인의 찬스가 바로 여기 왔고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투열스 가거나 이건 존 대신 얘가 몇 파동 오면 5번째 파동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부터 계속 마디존 여기 가장 가까우니까 기억나겠네요. 여긴 제가 터널 구간 터널 구간 이걸 끝나고 나서도 얘는 선샤인이 비치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얘가 5번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여기는 힘들구나. 그 바로 여기요. 폭락주기잖아요. 폭락주기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폭락 왔어요. 요즘에 이분들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얘가 간다고 그럴 때 간다고 믿는 거구나. 이게 바로 빅픽처입니다. 이 파동론, 5번째 파동의 이 파동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파동론을 몇 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십시오. 보시면 화면 보이시죠? 바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2018년도 고점 죽을 때 숫자 써놨죠. 올라가는 파동, 내려가는 파동, 5파동을 써놨습니다. 보시죠. 1, 이게 1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를 줄 때가 1이에요. 1, 2, 3, 4, 5.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찾아낼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요. 보시죠. 여기 또 주가가 2009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1년 우리 증시를 보면 차정시대가 있었던 이때요. 올라가다 카운팅이요. 골드스테가 1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크로스대가 1이에요. 1, 2, 3, 4, 5. 꼴꼬다. 아주 중요합니다. 파동이. 얘가 어바웃이거든요. 어바웃? 그건 뭐라고 표현하냐? 그건 매매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가가 꼭지 칠 때 어떻게 꼭지인가 보시죠. 공통점 뭐냐면 여기 쌍봉 보이세요? 제가 맨날 TV에서 죽었던 애미가 살아서 돌아와서 보증서더라도 보증 쓰지 말고 그다음에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가 종목을 추천해도 이선 쌍봉은 좀 조심하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근데 이선 쌍봉, 이쌍봉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5파동이 여기 보면 우리가 엘리트 파동에서 보통 보면 요 3파동 2단계 상승일 때는 얘는 첫 번째로 가장 강하거나 두 번째다. 근데 이 5파동은 빨리 지나가죠. 퀵파동. 5파동, 퀵파동. 최근에 이 지금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것도 얘가 퀵파동. 굉장히 빨리 꺾어져 버리죠. 이런 공부를 미리 하고 있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흐름의 모습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파동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얘가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지금 이거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는 주변적인 여건이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흐름은 어차피 그냥 N파동 구간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위치를 한번 보시죠. 현재 위치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위치. 지금 강의할 때 위치를 보면 얘는 지금 현재 여기처럼 얘가 지금 내려가는 파동이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이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얘가 이렇게 지금처럼 60선이 240을 깨고 내려갈 때는 얘처럼 리먼 사태처럼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 저걸 하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든지 시나리오 1 아니면 이 작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는 대두 주고서 원상 복구 다시 골드 주면서 원상 복구가 되든지 이거는 대응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그 이후에 아마 그때도 저는 장중방송을 통해서 지금 장은 어디에 와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다만 얘가 요번에 내려간 다음에 어쨌든 이 들어주는 파동을 뭐라 하냐면 이걸 N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나. 다만 얘는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실패한 N파동이고 얘는 성공한 N파동이 바로 이 파동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럼 주가는 어떤 패턴의 모습을 줘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맨날 비트코인도 여기 깨고 나간 다음에 이게 N파동으로 올라갔죠. 여기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얘는 대두 준 다음에 얘는 골드를 다시 줬죠. 얘는 성공한 케이스죠. 그때 여기서 파워 60이라는 것이 보이죠. 얘가 이 60송에서 이렇게 5가 N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N자 파동이 이렇게요. 아니면 진돗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큰 거를 돌파하려면 작은 거 두 개가 필요하듯이 얘가 N파동은 이 60선 위로 얘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거든요. 3개월짜리 파동이거든요. 꽤 큰 거죠. 그 3개월짜리 파동을 줄 때 20이 쌍바닥을 주는 진돗개 원리의 파동을 주거나 근데 지금의 위치는 어떠세요? 지금의 위치는 이게 아니죠. 보세요. 지금장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장 한번 보시면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날의 주가의 위치입니다. 그럼 대충 언제 정도 이걸 방송하고 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죠? 저 주가 위치를 보면 여기 보셨을 때 20이 쌍바닥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얘가 지금 보시면 이게 떠봤자 이게 턴에서 떠봤자 여기가 저점이었고요. 얘가 턴할 때 이게 저점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게 쌍마 주교선 다시 한번 내려야 되니까 자꾸 올라갈 때마다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자꾸만 두드려 맞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20이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쌍바닥을 주든지 아니면 아예 아까 비트코인처럼 여기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 이게 역배니까 뚫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파육공을 주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 이 장은 너 드디어 주가가 다시 제대로 위로 상승다운 상승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혀질 때까지 지금 장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실 때쯤에 여러분들 이 앞에 제가 방송한 걸 가만히 보면 얘는 올라가면 아직까지는 미안한 얘기인데 자꾸만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땐 좀 줄이시고요.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대신 내려갈 땐 도망가지 마세요. 얘는 밑으로 가더라도 N파동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잠깐만 들어줄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보고 픽픽 체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장을 보면서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공적, 거의 올인이죠. 올인.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이 100이라고 친다면 올해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더군다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땐 줄여주고 내려갈 땐 잡아주고 하다못해 지금 중국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땐 저희가 양 매수까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양매수까지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공개 강의에서 워낙 많이 또 양매수를 설명하죠. 제가 오늘 방송은 바로 이날도 위클리가 1컴마짜리가 4컴마까지 갔고요. 또 한 달짜리는 1컴마짜리가 2.8까지 갔어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인증샷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아, 내가 장이 BPX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어떤 과정이 있나요? 얘는 지금 현재 5호 파동을 찍고 얘가 지금 내려오는 중에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다음 강의, 저희가 3강 때 그게 들어가 있는데 IMP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와 패턴을 하는 데서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겁니다. 다만 지금의 주가 위치는 얘가 5파동을 찍고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구나. 근데 얘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BPX 그림상 얘가 M파동을 주는구나. 이 그림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게 아니어도 그냥 간단하게 산다면 만약에 2020년 3월 같은 그러한 폭락장이 왔을 때 나는 주가의 바닥을 뭐로 할 것이냐. 온통 사회적인 TV에 나온 뉴스가 전부 다 힘들고 제가 이런 표현도 했어요. 여기 백신이 개발돼서 나올 때쯤 되면 이미 주가는 저만 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손흥민 선수의 골 관련해서 골대가 저기 있고 골을 몰고 갈 때 그냥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옆으로 줬다 뺐다 혹은 심지어는 백패스까지 했다가 앞으로 가지 않느냐는 얘기까지도 여러분께 국호초통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배경이 어디냐. 바로 주가란 경기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 심리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아까 빅스, 그 다음에 HYG, 그 다음에 아까 파동론 위치상 봤을 때 그 다음에 얘가 내가 때 그냥 안 빠지지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이런 빅픽처 그림을 알아야 편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씩 내 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된 그림이 있습니다. 보고 또 보십시오. 주가가 완벽하게 꼭질 때 어떻게 꺾어지는지 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로우 캔들, 얘가 음봉을 확 때리죠. 그죠? 얘가 음봉을 때릴 때는 앞에 거보다 높은 음봉이니까 얘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낮아지는 음봉, 이렇게 낮아진 음봉을 보여줘요. 얘가 이걸 로우 캔들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꺾어질 때 로우 캔들 먼저 나오는구나.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은 굉장히 강하죠. 미국은 주가가 조정을 받아봤자 지난 9월 달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아봤자 외국에서 조정이에요. 올해 적극적인 매수 찬스였고요. 10월 달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스파이라고 하는 S&P가 대략 7% 올라갔고요. SPXL 3타임스 무려 21%는 올라갔습니다. 속스-L 반도체거든요. 얘도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각을 빅픽처 그림을 닫고 내가 글로벌적으로 됐을 때 내가 편하게 주식으로 부자 되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연디 자기가 모르는 거라서 그냥 밀어내지 마시고요. 스펀지처럼 쭉 한번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는 건 뱉어내면 됩니다. 이건 나랑 좀 안 어울리는데 이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를 습득할 때도 재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로우캔들 이게 낮아집니다. 월봉이. 그러면 두 번째가 60과 20이 빅데이터를 줍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 빅데이터가 나오실 겁니다. 근데 하나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와 있느냐. 뭉치톤 유출 패턴. 이게 M파동인데 이게 들었다가 빠진 얘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때 제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를 자꾸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 이렇게 약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강할까요? 미국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3대 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화폐 패권은 지난 1944년 바로 2차 세계 끝나기 전에 브레튼 우즈 협약을 통해서 영국이 갖고 있던 화폐 패권을 미국이 갖고 오게 되죠. 왜?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돈들이 그때 그 종이 쪽은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돈들은 다 휴족하게 돼버렸고 뭘로 물건을 사고 팝니까? 은 같은 걸로 물건을 주고 팔았겠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날 쯤 되면 전 세계 금의 70%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미국 중심으로 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5달러당 1온스에 대한 브레튼 우즈 협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1971년도에 그 유명한 닉슨 대통령의 소위 배짜라가 있었죠. 바로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영국과 똑같은 거죠. 영국도 전비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고요. 미국도 월남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러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달러 가져가 우리 금 줘. 그러니까 처음에 닉슨이 갖고 와 줄게.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 호구인가요? 야 우리도 달러 줄 테니까 너희 금 줘.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 못 줘.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때 그 유명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헨리 키신저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누런 황금 대신에 검 황금으로 바꿔낸 거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오펙이죠. 너희들 앞으로 기름 팔 때 달러만 받아.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페트로, 오일 얘기하는 거죠. 페트로 달러. 그래서 지금처럼 화폐 패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부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대신 너희 누가 까불면 내가 너희 뒤에 봐줄게. 그걸 흔들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죠.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죠? 가다피, 그 다음에 후세인, 그리고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이 하늘 아래 두 개 탕을 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국제정치의 문제를 내가 뭔가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야 이게 팩트 맞아? 레알 맞아? 그럼 얘를 주가에 갖고 크로스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보십시오. 저게 S&P 500 ETF잖아요. 얘를 보시면 중간에 조정을 받아봤자 보세요. 롱, 숏이죠. 매수의 찬스죠. 롱, 숏, 매수 찬스죠. 가장 최근에 저희 수강생하고 같이 매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수가 그분들은 우리는 지금 장이 밑으로 내가서 곤란한데 얘들은 굉장히 여전히 주가가 양호하게 흘러가지고 있죠. 그 실전 사례를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죠. 팩트입니다. 연 4시는 테슬라. 수익률 보시죠. 700%. 방금 했던 스파이의 3타임스 SPXL 바로 여기가 400%. 그 외에도 속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만 투자할 바에는 미국 속셀에다가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790%가 나와 있고요. 그 유명한 빵 애들도 수익이 많습니다. 또 뭐 모더나 특히 여기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저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부자 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빅픽처의 그림 한 번 갖고는 안 되지만 그 위에다가 제가 퍼즐 조각을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문고에 가서 퍼즐을 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퍼즐 맞추는 거하고 백설공주의 그림이구나. 궁전의 그림이라 하듯이 빅픽처의 그림을 갖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씩 조각을 맞추는 겁니다. 다음 2회차 강의일 때는 좀 더 이것을 디테일하게 여러분 것을 찾아갈 겁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